안녕하세요. 너무 빠른가? 지금 아직 시간이 안 됐죠? 살살 얘기 좀 합시다. 자, 행정법 케이스를 뭐 여러 번 하신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번 강의는 이제 법행 하시는 분들, 그 10월 12일에 있는 거는 너무 짧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강의 한번 듣고 시험 보러 간다는 건 거의 창을 쥐어주고 바로 가서 죽어라 하는 얘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행히 형법이라 아침에 형법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1차 때도 봤으니까 조금 행정법을 좀 미리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행정법 여러 번 하신 분들, 물론 이제 사시차 하신 분들도 1년 이상 지나면 또 이게 케이스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런 게 있고. 일단 이번 강의는 어쨌든 목적이, 행정법 케이스를 좀 편하게 풀자. 단문은 제가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행정법을 저 강의할 때까지 꾸준히 해서 그 단문은 한 3일 정도 잡아서 뭐 정성균, 네? 네네. 이거 하면서 같이요? 네네. 그 물론 단문도 이제 물론 이게 떼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니 자꾸 그러시면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렇게 오버 하시고 일단 그렇죠. 근데 일단 행정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거니까 일단은 그 목적에 맞게 단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암기해도 돼요. 그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암기해도 되는데 케이스는 스스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케이스는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거고, 단문은 물론 이제 같이 하죠. 같이 하는데 이게 그 케이스 하는 거랑 단문 하는 거랑 같이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게 되는 게, 원래 이제 뭐 행정법 강의 보통 기본 강의 하면 다 같이 하죠. 그죠? 같이 하는데 일단은 케이스 하다가 이제 사이사이 해소하고 괜히 절반 이제 저기 안 돼. 너무 이렇게 제가 갑자기 막 마음이 급해지네. 그런 건 제 생각이 지금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단문 당연히 중간에 합니다. 중간에 하는데 그거를 이제 기출 단문도 이제 같이 하는데 어차피 이제 법행 행정법은 내가 할 얘기 지금 다 엉켰어 지금 큰일 났네. 자, 이번 행정법은 너무 그 다른 민소나 그다음에 형소나 그다음 민법 형법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작년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쉬워졌어요, 행정법이. 지금 행시나 사시 2차 나오는 행정법 문제랑 비교해 보면 작년에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만 해도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벌해요. 법행 기출문제 행정법이 옛날 거 보면 2012년, 13년 것만 해도 논점도 잘 안 잡힙니다. 줬는데도 논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름대로 치열하게 문제 나왔는데 그건 1년 기득권제가 살아있을 때고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시는 4개월을 주지만 우리는 2달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행정법이 조금 이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다 싶은 걸 아는 거예요. 작년 문제 추세를 보니까. 그러니까 케이스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본 문제가 나오고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어차피 행정법은 잘 쓰는 놈이나 못 쓰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점수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어렵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가장 최신 판례 딱 내놓고 이 판례 아냐 모르냐. 2012년도 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판례를 알면 당연히 그 판례 아는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수월하게 쓰고 이 판례 모르는 사람은 막 엉망진창이죠. 저 후사법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모르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본기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변별력이 별로 안 생겨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작년에 이렇게 나오니까 엉망진창이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이 나오니까 기본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란 말은 결국 이 사례라는 모든 사례는 A와 B의 주장과의 다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백지에다가 제일 쉽게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그다음에 문제 지문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막
잘 안 잡혀서 처음에는 한 5번 보거든요. 그 민법이나 형법만 해도 한 5번씩 봐요. 왜냐면 계속 사례 잡고 누가 주장 뭐 주장하는데 행정법은 뭐가 있냐면 법조문이 주어지죠. 그죠?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뭐 석유 판매라든가 이런 게 법조문까지 해서 조문이 길어요. 그거를 5번 본다고 생각해봐. 미쳐 막 시간 막 촉촉촉 갔는데 그것까지 다 보면 어떻게든 헛접을 잡아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읽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단문부터 쓰자. 단문도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뭐가 비어 막 중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멘붕이 슬슬 오는 거예요. 야, 이씨 끝났구나 이러면서 내내 다시 봐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케이스부터 일단 정확하게 잡고 그다음에 단문은 여러분 작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쉬운 거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죠? 툭툭 그냥 야 이거 써라 던져줬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써도 되니까 사실은 단문은 뭐 내가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물론 이제 단문이야말로 사실은 모르면 못 쓰니까 이제 거기서도 결단이 나긴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케이스 단문 해가지고 논점으로 거의 한 30개 정도? 이 정도면 행정법은 끝이 나요. 오히려 민법이나 형법이 어렵죠. 민법, 형법은 막 요새 되게 그 짜잘짜잘한 거 가지고 잡잖아요. 근데 오히려 행정법이 뭐 1차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법이 오히려 조금 우리가 좀 오히려 고득점. 그러니까 작년에 그 1차 합격한 그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행정법이 저득점자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처음이에요. 행정법이. 그러다 보니까 1차는 통과했는데 행정법이 처음이고 그 친구를 제가 작년 아침에 케이스 아침에 1시간씩 했을 때 그것도 듣고 기본서 강의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써지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떨어졌는데 행정법이 그래도 제일 저득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기본기계 문제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법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부터 다. 이 공법 용어는 사실 그 처음에 우리가 케이스 할 때 사법 용어하고 공법 용어가 민법, 형법은 그래도 써져요. 많이 1차 때 했고 여러분이 합격할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막 써집니다. 대충 막 써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열하게 아주 큰 실수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점수 따기가 쉬운데 이거는 잘못 쓰면 아주 엉망으로 가는 거고 대신에 어느 정도 기본기만 있으면 큰 점수 상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득점의 기회고 그 정도까지 노력을 안 하면 이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 차이가 되게 커져버리고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세밀하게 점수 주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여러분이 그래서 문제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행정법은 논점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충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써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은 그래서 되게 그 공법계통 이쪽은 전체 리딩 케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리딩 케이스를 각 논점별로 하나씩 가령 뭐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다. 그러면 그런 것 그 논점 있는 리딩 케이스 대신에 복잡하지 않은 논점을 가진 거. 복잡한 논점 가진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기본서를 케이스를 택한 이유도 다른 케이스는 막 2권씩 돼요. 그죠? 2권씩 되고 박준호 교수님 케이스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되게 너무 얇은데 얇아서 신나서 보다가는 다 여백으로만 남겨놨죠. 우리한테 너무 모든 걸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너무 막 불안해서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게 작년부터 이걸로 강의를 했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나마 최근까지 계속 그 고시계나 이런 데다가 그 논점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계속 올리신 분이 그래도 김양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도 강의하시지만 그 책으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때 그 여기 이제 부속 법률 있죠. 부속 법률도 어떻게 해서 볼지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려서 일단 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상은 여러분 이제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행정법을 좀 편하게 그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한 번도 안 와보셨다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좀 어려우실 테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일단 되게 쉬운 케이스로 인해서 근데 보면 이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쉬운 케이스를 계속 반복. 그래서 저도 옛날에 행정법이 되게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리딩 케이스가 되는 거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다. 그 우리가 항상 하면 이거잖아요. 케이스 할 때 기본서를 이해하고 여기에 따라 학설 판례 다 해서 케이스를 풀면 될 것이다.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이거 하느라고 제가 몇 년을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이제
스스로 깨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후사법이 점수가 잘 나와요. 오히려 그 나중에 보니까 아, 기본사법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 생각을 돼. 겁 없을 때 막 1차에서 막 훅 달렸을 때 그때는 이제 오히려 1차 점수 황민영 잘 나온 사람은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나중에 후사법이 점수가 잘 나와요 이게. 55점 막 밑으로 가는 게 없다고요. 형소나 뭐 이런 것들 다. 물론 이제 우리 법행은 55점이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죠. 그죠? 보통 65점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리딩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요. 리딩 케이스인데 우리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어떤 리딩 케이스냐면 우리 그 지금 시무 거 그거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좀 덜 복잡한 기출문제를 아예 통으로 외워버리시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보다는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케이스도 우리 옛날에 수학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학도 선생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먼저 이해를 해라. 개똥 같은 소리 하면서 무슨 이해를 해. 암기를 먼저 해서 그걸 푸는 방법을 해놔야 나중에 그게 풀리죠. 그죠? 그 암기하라는 말은 답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과정을 암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그 풀어가는 과정을 이걸 암기 못하면은 계속 그때 할 때마다 뭐지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쉬운 케이스를 가지고 무조건 암기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덜 복잡한 사안을 가지고 암기를 해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 관련 법률 있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제시법률. 제시법률과 이게 이제 그때서야 눈에 들어와요. 이게 처음엔 이것까지 다 보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를 일단 과정까지 암기를 하고 나야 이게 눈에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어떤 과정을 밟고 나야 그 다음 과정이 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모든 과정을 처음에 다 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렇게 되려면은 모든 순서 다 무시하고 그냥 다 처음부터 종합적인 문제 보려는 건데 그게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 할 때는 일단 마음은 급하겠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천천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체적인 거 반,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초반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쓰는 것도 웬만하면은 많이 안 써볼 건데 그래도 보니까 급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3일에 한 번 보긴 봐야겠네. 근데 이제 자기가 써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랑 써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혹시 앞으로도 질문이 있으시면 말로 질문하지 마세요. 써서 질문해요. 써서. 그럼 신기하게도 써서 질문하면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게 나도 모르게 혼자 잡힙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요. 질문을 왜 이렇게 질문하기 힘들어 이러면서 막 하다 보면 이게 잡혀요. 좀 신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케이스 풀 때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인 걸 제가 아무래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기술적인 거.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걸 어느 정도 알아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들어오려면 아침 수업은 이제 다 들으실 테니까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안 들으신다 모르겠는데 아침 수업을 들으시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습 형태로 가셔야 되는데 복습하실 때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있죠. 개념. 이거는 꼭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정의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판례. 오늘 배운 판례. 요 두 개만 꼭 암기해 두십시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하루에 몇 개 안 나가니까 3개, 4개니까 뭐 별거 아닐 것 같죠. 나중에 가면 3개짜리가 지금 우리 열을 잡았는데 그럼 30이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열을 2주 뒤에 딱 봤을 때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때 앞에 거 딱 물어봤을 때 이게 기억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날 만약에 처음 했던 문제를 딱 냈을 때 그때 나왔던 정의나 판례가 술술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이번 강의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행정법을 만약에 안 하신 분들 제가 좀 대상으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하니까 일단은 감 잡는 강의라 생각하시고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갈 때 기출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케이스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그때 이게 어떤 논리와 어떤 논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구나.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이걸로 기본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득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할 때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지금 1년간 행정법 판례가 대법원 판례 있거든요. 행정사건. 행정법 판례가 세보니까 1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전원합의체가 4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다 드릴 건데
그 매일매일 마치 헌법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대법원 판례 문장에 거기 보면 이제 대법원 순전히 대법원 판례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어떻게 판례를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판례 원문을 보시면 여러분 헌법조문서 원문 많이 보신 것처럼 이 행정법 판례도 보시면 이 판사들이 판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적용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어때요? 옆에 항상 가로치고 조문 들어가요. 그죠? 조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설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학설에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우리 법행시험은 대부분 출제 교수님이 판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판사님들이 출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평가를 하시니까 사실은 학설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학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보통 첫 번째 문제 소재 주어지고 두 번째 이제 바로 논점 딱 들어갈 때 학설, 판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결 이렇게 쓰는데 학설이나 판례나 점수가 똑같아요. 배점이. 이게 만약에 3점이면 판례가 오히려 3점이나 4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의회 유보설, 법률 중요사항 유보설 해가지고 막 엄청 쓰신 분인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학설은 2개. 그죠? 2개 정도에서 3개. 정말 빼면 안 되겠다는 학설 3개. 2개 아니면 3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는 되도록이면은 원문에 가깝게. 근데 원문에 가깝게 보시면 여기도 소개가 돼 있지만 지금 교수님이 그래도 책을 몇 개 작년 교재에 비해서 조금 고치셨는데 판례 원문을 주로 실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판례 원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교재에선 4줄이나 3줄로 돼 있습니다. 이거 못 써요 다. 그죠? 이거 다 쓰면 우리는 몇 줄 나오냐면 7줄이 나옵니다. 책에 나온 것보다 2배예요 여러분이 쓰면. 그러니까 7줄이나 8줄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판례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녁에 가서 암기하시라고 했죠. 판례 전체를 암기하신 게 아니라 그 판례를 여러분이 각색을 해서 판례가 만약에 3줄 4줄 그러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3줄 4줄은 1줄 2줄로 여러분이 줄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실제로 써보면 여러분 그 답안지에서 2줄이나 3줄 정도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연습장에다 쓰지 마시고 뭐 계속 시험 본다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받는 거. 그런 거 그냥 여백에 그런 거 가져다가 그냥 그걸로 줄 같은 거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판례가 몇 줄까지 나오고 내가 이 판례가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3줄까지는 암기가 된다. 그러면 3줄 쓰시고 난 3줄은 절대 안 돼. 난 2줄. 이러면 2줄로 계속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학설보다는 판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사례포섭은요. 쉽지 않아요. 사례포섭은 여기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쓰면 되지.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례포섭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사례포섭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은 사례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일단 행정법을 별로 안 하신 분들 좀 대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무슨 마음 급하신 분 한 분, 많이 하신 분 한 분, 더 많이 하신 분 한 분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기본 강의가 안 되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그죠? 많이 하셨죠? 행정법 별로 안 했어요? 내가 찾는 사람이야. 자, 근데 지금 이쪽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제가 다 몇 번 뵀지만 좀 나름대로 몇 번 하신 분들이라 그래도 하여간 뭐 1년 이상 보통 공부한 지 지났으면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좀 빠르게 습득이 되겠죠. 그죠? 빠르게 습득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통 하루에 뭐 많으면 보통 7개 이제 우리가 여기 판례가 많아요. 그죠? 아니 저 사례가 다 못하죠 당연히. 행정법 강론 빼고 그럼 70번까지가 이제 행정법 총론인데 우리 강론은 이번에도 뭐 나온 다음에 뭐 조례제정권이나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최근에 기출문제 보니까 이제 조례제정 관련돼서 몇 개 있더라고요. 요새 조례만 강론에서 좀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강론 쪽에서는 이제 조례 쪽 말고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경찰 책임 원칙이라는 거 이런 거는 좀 나오기 뭐하고. 그러니까 단문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는 이제 최근에 기술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하게 행시나 뭐 사시에서 나온 거 유사하게 좀 나올 확률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고 특히 법행은 이게 약간 나오는 파트가 가만히 보면은 그 변호사 시험 있죠. 변호사 시험 논점이 제일 잘 들어맞아요.
응?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2016년 1월 달에 있었던 변호사 시험 있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논점이랑 좀 유사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사시행시 문제는 별로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도 논점이 강론 쪽에서 나오기 좀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례 70개인데 이 70개는 아침 강의할 때는 사실 다 못했는데 1시간씩 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3시간씩 하니까 3시간 반씩 하니까 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또 다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좀 불필요한 문제,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많이 보면 한 50개, 그죠? 적게 보면 한 40개, 뭐 이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반드시 이제 같이 공부했던 걸로 문제를 낼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뭐 그렇게 지금 많지 않으니까 채점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뭐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 자세히 해서 같이 이렇게 보는 방향으로,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요, 내가 아는 거를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출제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케이스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단문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나 단문이나 출제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쓰면 출제자가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쓰셔야지 내가 아는 거 다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옛날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볼 거 없어요. 그냥 딱 봐서 글씨 잘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딱 봤을 때 그 부분이 논점이 좋다. 그러면 그냥 점수 좋게 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이제 점수 공개하고 다 까고 이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2차 점수는 까지 못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느끼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까지도 점수를 배점을 줘서 여기에 도달하면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벌떼작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벌떼작전으로. 그죠? 그래서 잘 모르면 벌떼작전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논점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벌떼작전으로 요건 검토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검토할 때 검토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 사안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눈에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딱 봤을 때 이거를 잘 녹여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잘 써놓고 검토해서 엉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거 순전히 암기만 하고 이걸 적용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이거 참 모르겠다. 그럼 검토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그죠? 이것만 알고 이거는 이 사례포섭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검토를 한 2줄이나 3줄로 끝내버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최소한으로 감춰야 됩니다. 합격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이 작전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서 나만 잘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 잘 보게 해야 된다니까. 결국 출제자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출제자가 저니까 제가 봤을 때 속아 넘어가게 여러분들을 실력자로 위장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막 순진무능하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거 하지. 물론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죠. 고득점 하신 분들 보면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요건 검토죠? 요건인데, 요건을 암기를 막 해놓는 거예요. 막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중에 이거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리슬쩍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채점할 때 보면은, 보통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쓰면 왠지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충 보고 넘어가 버려요. 사람인 이상. 저도 마찬가지죠. 대충 얘 뭐 썼겠네. 왜냐면 너무 똑같은 답안지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얘 잘하나 봐. 점수를 자꾸 1점 자기도 모르게 주고 있어 점수를.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통으로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가는 거고. 왜냐면 만연체로 쓰는 거 있잖아요. 숨이 안 쉬어, 숨을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그야말로 최악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 요런 거 쓰시면 점수 배점이 좀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배점상으로 여러분이 잘 받기 위해서 자꾸 요런 거 검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1년도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지금 2달 내에 이걸 해내야 되니까 사실상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오는 쉬운 문제, 가령 뭐 사인의 공포 변이로서의 신고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그 신고에 해당하는 요건과 검토하는 그 케이스를 그냥 통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는 이제 뭐 둘째 치고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뭐 완전 여기까지 왔으면 빠까가 아닌 이상 자 당연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제가 헌법 강의도 할 때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의를 갑자기 한번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문제도 안 찍히는데 계속 그 과목을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이렇게 좀 그래도 찍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법도 지금부터 강의를 해서 우리 기출문제까지 하면은 마지막 우리 기출 강의 할 때쯤 되면 대충 어떤 문제가 이번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보통 이제 감이 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문 같은 거 볼 때 혹은 케이스 볼 때 이런 논점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번 봐두세요. 그죠? 강사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것도 나올 거 물론 뭐 50개 찍어주면 그럼 나쁜 놈이지.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은 한 20개 정도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그냥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그때 잘 봐뒀다가 나중에 시험날이나 이럴 때 한번 쭉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판례 나 이거 못 썼다. 너무 그런 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판례 못 써도 괜찮아요. 판례 못 쓰면 감점 뭐 2, 3점이고 사실은 나머지 논리 구조로 충분히 그 판례를 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점수가 더 좋아요. 뭐 저도 예전에 경험했지만 어제 봤는데 나왔어. 우와! 이거죠. 나와서 막 썼는데 너무 급하니까 사실은 전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까지만 상세히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시간도 없고 대충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점수 배점이 이 판례 몰랐다는 친구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또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항상 뭐 형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를 출제자들도 아니까 리딩 케이스 항상 그죠?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 그래서 사실상 논점당 한 문제 정도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주 익숙하게 그죠? 그래서 툭 치면 그게 어떻게 쭈르륵 나온다라는 거 그죠? 이번에 작년 문제가 종합 문제잖아요. 그죠? 소송 요건 종합 문제입니다. 그 작년에는 소송 요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쓸 수 있는 사람이 고득점 받은 거예요. 여기서 뭐 요거 잘 쓰고 요건 대충 이러면 점수 배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번 강의 목적도 그런 쪽으로 좀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하시는 분들은 능숙하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푸는 거구나 이런 거 아는데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1차 강의하고는 달리 2차 강의는 사실 강사들이 해줄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문장력의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력이 좋으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문장이 이게 차이가 나면 진짜로 이게 달라요. 제가 뭐 맨날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같이 스터디 하신 분이 기자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랑 같이 문제를 보고 서로 이렇게 답안지 돌려보기 했거든요. 우리는 과감하게. 어차피 내가 후배니까 뭐 나는 쪽팔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진짜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장을 잘 쓰신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건 근데 이제 아주 예외적인 거고 좀 투박해도 하여간 투박해도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런 얘기를 쭉 하려고 했는데 잘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못 하고요.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우리 그 사례 인문 여기 이제 해결 방법 이거는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좋은 말이 있나 해서 그냥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안 읽어도 돼요. 이거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제일 여러분한테 잘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은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나올 확률이 거의 없죠. 그죠? 통칭이 같은 경우에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보통 제가 여러분이 복습 위주로 하시라고 할 테니까 미리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례 1번 나오면 옆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도 벌써 보면 7페이지는 답안지 구성 나와있죠. 이거 일단 가려버리시고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문장 있죠. 그거하고 밑에 주어지는 참조 조문. 참조 조문만 이렇게 읽으시는 시간을 제가 한 논전 남는 시간 한 5분 드릴게요. 그래서 5분 드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도움을 드리려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시간이 5분이가 사실 짧긴 한데, 여백지 같은 거 있으면, 여백지 같은 거 이렇게 옆에다가 두시고요. 항상 옆에다가 주장하는 사람, 이게 항상 케이스는 주장입니다. A의 주장과 B의 주장이니까, A가 하는 얘기와 B가 하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뭐 다 적긴 좀 그렇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안 헷갈리거든.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까 B가 무슨 얘기했지? 그럼 또 봐야 돼. 그럼 그것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도돌이, 끝없는 도돌이야. 문제만 계속 읽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여백지에다 이렇게 두셔서 이 사람의 주장이 뭐, 그러니까 다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만. 딱딱. 그래서 서로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제 요새는 논점을 다 주니까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놓칠 수 있는 것들. 한마디 단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이 답니다. 여기서 최대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없는데 다른 거 가져오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럼 논리의 비약이라 해서 감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두 개 잡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뭐라냐면, 갑의 주장에 당부를 검토하시오. 당부라고 그랬죠. 당부. 이런 말도 요새 안 쓰면 좋겠는데, 타당하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죠? 근데 당부를 검토하시오. 결국 타당하냐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당부를 검토하라는 얘기는 이 얘기가 뭐냐면 주장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 주장의 내용을 인용이 가능하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의 요건 검토하라고 했는데 소의 요건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의 요건 검토하러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쓸데없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는 또 어떨 때 보면 요건은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 맞게, 마지막에 질문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검토할 때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논점 1, 2, 3, 마지막으로 4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검토에서 결국 다시 이 질문에 맞게, 마지막 최종 질문에 맞게 이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달라. 그럼 이건 벌써 지금 잘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케이스는 이게 지금 형식적인 겁니다. 뭐 쓰신 분 아시겠지만 문제의 소재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안의 해결 아니면 문제점에 별게 다 나오는데 문제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평범하게 쓰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문제의 소재 이게 제일 그냥 무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3 보통 보면 논점 하나당 하나씩이죠. 논점 하나당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항상 검토. 그래서 문제의 소재와 검토에서 보통 합쳐서 많이 배점되면 10점, 적게 배점되면 5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이거 안 쓰면 잘못하면 5점이나 아니면 3, 4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별 헛소리를 다 써도 돼. 나는 몰라요. 야옹 이런 말 써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검토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되게 형식적인,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 과거 시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게 되게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른 배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것도 하시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쓰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습하는 거니까 지금은 당연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것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일단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번에 보세요 한번. 자, 일단 시간 드릴게요. 5분. 그러니까 미리 보고 오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부딪혀야 돼요. 여기서. 답안지가 없죠? 답안지 좀 달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게 마이크 안 올렸나? 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게 이제 누구랑 일단 대립하는가, 그죠? 갑이 협력 사업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탈락자. 이 사람도 사업자지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사건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실제가 뭐냐면 현대상선 대북 자금 송금행위 사건입니다. 현대상선. 실제로 2004년 대법원 판례예요. 그 남북 정상회담 개최할 때 현대상선에서 이게 갑이 현대상선이었는데 대북 자금 송금행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건인데 뭐 그건 이제 실제로 그 사건을 알았더라면 이제 한 줄 정도 나 이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결론에서 이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뭐 가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이걸 몰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협력사업자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협력사업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밑에 참조조문에 16조 1항은 반드시 여러분이 한 번 언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나오는 참조조문은 여러분이 꼭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써먹으면 점수 배점이 맞으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조조문 법률이 많거든요. 그 다 우리가 여긴 되게 짧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거 왜냐하면 문제가 간단하니까 짧게 나온 건데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 나오면요 참조조문이 한 10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문에서 여기에 관련된 지문 한 3개 정도로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언급은 반드시 여러분이 실제로 답안지에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했는데 써먹은 게 없어. 아이씨 다시가 그거 안 되니까 미리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참조조문 언제 써먹을지 이거 행정법 그게 더 어려워. 가만히 보면 나는 참조조문 하나도 안 썼는데 너 배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점 받으려면 꼭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팁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어 보시고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언제 써먹냐 나중에 이제 검토할 때 이럴 때 써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일부 장관의 협력 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자, 뭔가 이제 위법사항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밑줄 한번 쭉 쳐두시고. 북한 측의 경제협력 사업의 대가 명목으로 수억 원을 북한 측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서 협력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자, 이건 사실관계죠. 그죠? 위법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나중에 이제 법조문이랑 보면 원래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하나 잡혔습니다. 이거 뭐 하나. 근데 이게 논점인지 아직 몰라. 그죠? 이거 뭐 하나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구나. 이렇게 감 잡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치시면서 이렇게 슬러시 같은 거 잘 치셔야 돼요. 그죠? 슬러시 딱 치고 이제 이때 남북한 정상회담 추진을 주저하는 국가정보원장은 정상회담 추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갑의 경제협력 사업을 도우면서 관계 은행장에게 환전 및 대북 송금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보원장의 지시? 뭔가 있어. 이긴 뭐가 있어. 이건 나중에 알고 보면 페인트예요. 우리한테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사실은 정보원장은 별거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갑과 함께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다가 갑에게 밀려 탈락되었던 을. 항상 이런 애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통일부 장관에게 실제 행위자 소재기사 한 사람은 을이에요, 을. 그죠? 소재기자 원고는 을입니다, 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교류 협력 법률에 대한 16조 2항, 16조 2항 써먹을 상관 이제 이게 됐죠? 이거 갑의 협력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얘기 나오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요건가? 요걸 논점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됩니다. 아직은 안 해, 아직은 역시, 막 논점이 막 주어지는데 아직 지금 정확하게 뭐가 지금 정확하게 논점이 될지 아직 몰라요. 끝까지 봐야 돼요. 갑은 이 소송의 본안전 항변에서, 보니까 또 소송도 아니네. 본안전 항변에서 이제 대북 송금행위 및 이에 수반한 협력 사업은 남북 정상회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급한 필요에서 비롯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소송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죠? 왜냐면 본안전 항변이니까. 본안전 항변 법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게 신경도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민소나 형소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감 잡는다 보시고 어찌됐든 이건 사실은 알고 봤더니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고는 별 상관없는, 말하자면 소송하고는 상관없는 논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좀 나오긴 좀 애매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당연히 소송의 대상이 3개가 나오죠.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여러분 소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3개를 기억하세요. 민소나 형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형소는 검사가 하니까 별거 없지만 민소나 행정소송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당사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챙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은 이게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형사소송은 검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검사는 그러니까 대상적격이나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제대로 피고 데려왔냐. 피고인적격. 그죠? 그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 우리가 처음부터 다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하나 더 검토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요 3개를 정확하게 생각해 두시고 그럼 이제 얘가 이거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뭔가 관련돼서 보나마나 지금 요거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죠? 원고는 지금 을이고 피고는 이제 누구였냐면 그죠? 가배협력상을 취소하니까 취소를 그러니까 소송을 사업을 했던 그죠? 이게 이제 정부나 장관한테 했겠죠. 이건데 얘네들은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해. 여기서는 요 놈입니다. 요 놈. 이게 과연 소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래서 소의 대상이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 대표적인 게 통치행위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만약에 처음 하신다 그러면 이제 법조문 한 번 보고 오셨다. 기본서 한 번 보고 왔다 그러면 뭐지? 이런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 어떻게 거꾸로 사례에서 먼저 공부하고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는 기본서 이 얘기도 먼저 하고 통치행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로 잡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지금 굳이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도 당부를 논하셔야 해서 실제로는 되냐 안 되냐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것만 한번 따져봐라니까 이거는 별로 필요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부를 검토하셔. 그럼 이제 논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예요, 논점이? 통치행위가 논점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논점이 나와버렸는데, 자, 그럼 통치행위, 단문처럼 그냥 통치행위 쓰면 되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고, 이건 진짜 그거예요. 논점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논점이 거의 없다 싶으면, 그러니까 2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10점당 보통 논점이 하나니까, 그럼 10점당, 제가 뭐라고 했지, 지금? 중요한 얘기 했죠? 10점당 논점이 하나예요. 그럼 지금 통치행위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논점을 써?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풀리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가 지금까지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통치행위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통치행위에 대해서 왜 의미가 없어져 버렸냐면 통치행위는 지금 부정설적이 많이 교수님들이 이쪽으로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가 국민의 직접적인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심사 하겠다 이래버렸잖아요. 그죠? 그 금융실명제 사건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치행위는 없다. 끝. 이래버리면 10점만 받고 끝나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논점 부풀리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박스에 답안 구성 보십시오. 그 점수 배점 나오죠. 그 점수 배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20점짜리 문제는 보통 문제 소재하고 결론에서 합쳐서 5점 줍니다. 5점. 나머지 본문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소재하고 결론만 잘 써도 일단 5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5점 다 안 주죠. 근데 보통 이제 3점, 4점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통치행위가 되냐 안 되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점이 하나 더 있어요. 사법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죠? 부정설로 가게 되면 3번 목적이 안 나와버립니다. 그죠? 보통 2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리딩 케이스는 뭐가 중요하냐면 통치행위가 문제가 나왔을 때 논점이 2개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나는 고득점 노리겠다 해서 통치행위 부정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 대상을 한번 논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답안이 이제 독특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은 고득점이나 아니면 좀 오히려 까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논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여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 사법심사 되느냐 안 되느냐. 통치행위에 해당한 보통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객관식에서는 결론이죠.
우리는 객관식이 익숙하니까 그러면 3번 논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어떻게 주관식으로 바꾸느냐 이런 쉬운 문제로 여러분이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소재는 여러분이 그 문제 소재 세 줄 딱 있죠. 요렇게 쓰면 딱 됩니다. 그죠? 요 세 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통 문제 소재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협력사업자 갑의 행위가 통치행위에 속하는지 살펴본다. 처음 했을 땐 그렇게 쓰고 끝납니다. 한 줄밖에 안 나와 문제 소재가. 환장에서 20점인데 이게 문제 소재 한 줄인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단문하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맞아면 문제 소재 이런 글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자꾸 보고 따라하기. 일단 모방하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들리는 거 보세요. 협력사업장인 갑이 일정한 경제협력사업을 성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관계자 아까 국정원장이 그거를 정부관계자 도움으로 바꿔도 되고 그냥 국정원장이 도움을 받아서 뭐 그렇다고 또 옆에 있는 거 다 쓴 사람이 있어. 옆에 있는 문제 세 줄 다 쓴 사람 그런 건 또 무식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이 줄이셔서 이와 같이 행한 것이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걸 다 알지만 그거를 좀 길게 해서 이게 통치행위에 속하는지 이렇게 해서 좀 늘리는 작업. 그 다음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법심사가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알지만 없는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이 일단 익히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통치행위가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수님의 교재에 보면 그 파란색으로 밑줄 쳐 있는 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요거는 좀 웬만하면 답안지에 써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양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다 쓰면 우리는 못 씁니다.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를 파란색에 있는 거를 가끔 줄일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파란색 말고 줄 안 쳐져 있는 게 더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로 쓰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건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케이스식으로 보는 건데 자 지금 행정법 기본서 여러분이 단권화가 돼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 내용 있죠. 나중에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통치행위 의해서 그 밑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여러분 기본서 단권화로 대체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본서에 단권화에 되어 있는 통치행위 정의가 여러분이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단권화가 돼 있는 분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박균선 교수님 정의랑 여기 지금 교수님 써오는 통치행위 의의가 달라요. 교수님들이 의의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집을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통치행위 잠깐만 접어두고 진짜로 기본서랑 케이스집을 잘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서를 이거 일단 기본서가 단권화 돼 있으신 분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권화 돼 있는 분은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소목차 있죠.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내용에 있는 거 이거 보지 마세요. 복습하실 때는. 전부 여기 소목차 보시고 내용은 이걸로 보세요. 이걸로. 교재로. 그래서 자기 교재 가져다가 그걸로 보세요. 그게 뭐 기본서 교수님 꼭 기본서 아니고 뭐 강사님들 교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교재로 내용을 전부 바꿔치기 하세요. 이거는 모든 과목이 똑같습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다 똑같아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랑 케이스집에 나와 있는 거랑 내용이 달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두 권의 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잘 먹히는 게 형사소송이에요. 이재상 교수님 형사소송 책은 교수님 얘기랑 거기 나와 있는 케이스집이 다 달라요. 거기 다 일본 판례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단권화가 안 되신 분들 있죠. 별로 행정법 공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걸로 그냥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지금 중간식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어떤 거랑 똑같냐면 기본서랑 객관식 1차 문제집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뭐 우리가 1차 객관식 할 때 1차 객관식으로 보통 다 마무리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그런 분도 다 합격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주관식이라 별거 없어요. 자꾸 이게 별개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 이 시대 나를 지금 사기쳐서 분명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권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걸로 단권화 하세요. 여러분이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이걸 어떻게 줄여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판례랑 그 다음에 사안의 포섭 방법 이것만 잘 체크해 두세요. 이것만. 그 다음에 학설은 그냥 제목만 알아두시고 웬만하면 그냥 한 줄 처리입니다. 한 줄 처리. 학설 하나당 한 줄이에요. 학설 하나당 한 줄.
절대 두 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판례가 교수님이 대충 소개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어떻게,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찾아서 여러분이 그 판례를 정 궁금하시면 그 판례를,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보통 그 판례를 가져다가 두 줄이나 세 줄로 내가 여기다가 다 지워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잘된 판례 소개가 있고 엉망인 판례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맞춰 놓으셔야 돼요. 요 방법을 일단 복습하실 때 꼭 하십시오. 특히 단거나 돼 있으신 분들은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기는 한번 같이 보고 버리셔야 돼요. 단거나 돼 있는 분 이것까지 욕심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단거나 안 되신 분은 그냥 차라리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것만 보면 되거든. 어차피 기본선 본지 안 보지 기억도 안 나.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게 편해요. 대신에 이건 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그죠? 그래서 모든 소목차당 3줄이 안 넘게 하세요. 그렇게 이상 못 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말로 잘 쓰는 고득점, 여러분이 흔히 아는 80점짜리 답안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80점이 나오냐면요. 소목차당 쓰죠. 이거를 무슨 용어로 쓰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쓰는 게 아니라 판례가 이거에 대해서 가령 신뢰보호 원칙은 판례가 다 있거든요. 각 요건마다 판례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어디선가 자기가 판례를 이걸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이 판례 문구로 다 채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고득점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포석도 판례처럼 해버린 분들. 그리고 대신에 나를 감추기 위해서 판례란 말을 안 해? 미쳤어? 자기는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옆에다가 당당하게 판례라고 써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판례 번호까지는 필요 없어요. 판례 번호 외우지 마세요. 괜히 외우다가 승질나서 안 돼요. 그러다 잘못 쓰면 오히려 감점이야. 이 새끼 나 알고 있는 내가 한 거 판례인데 이 새끼 장난해 이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면 그냥 판례라고 쓰시고 그러면 이게 배점이 막 팍팍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득점 포인트인데 이거 사실 중요해요. 욕심내지 마. 여러분 욕심내지 마. 여러분 이거 하려면 행정법을 기본서 판례집에서 수십 번 파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 준비해 두신 분이고 단거나 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좀 쉬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런 시 아는 분들은 그냥 이걸로. 근데 여기 판례들이 나와 있죠.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잘 어떻게 하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판례건 그 다음에 조문이건 판례랑 조문은 무조건 괄호 열고 채우셔야 되죠. 그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판례 번호까지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칭 의의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채워 넣으세요. 그죠?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지금 통칭 의의가 없다. 그럼 여기 있는 걸 외우시고. 그죠? 길죠, 여기. 그럼 통칭이 일단 여기는 의의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2줄로 줄이셔버려야죠. 2번째 줄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 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교수님은 이미 여기서 사법심사 대상에 제외된다고 밝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 논점에 그걸 잘못하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까지는 아니겠다 그러면 그냥 2줄로 해서 끝내버리세요. 2두 번째 줄. 그죠?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이다. 국가의 존립이나 국가통치 기본 방향을 정한 것 같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 행위다. 거기서 멈추세요. 그죠?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량의 여지가 있어요. 되게. 지문들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줄에 통치해라는 건 실제로 법조문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판례와 이론에서 형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다. 요 말까지 써주면 조금 더 좀 여유 있어 보이고. 그죠? 의의는 무조건 2줄인데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면 근거까지 밝히면 그거는 가점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의의를 밝혔는데 의의를 썼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의의가 사실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몇 조, 행정절차법 몇 조에 있다. 이런 말까지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막힌 사람들이에요. 이게 연습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아니면 아까 시험 전에 봤던가. 땡 잡은 거지. 그죠? 그런 애들 아니면 이게 안 써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면 좋은데, 이게 연습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설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학설을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죠? 학설은 무조건 학설 하나당 한 줄입니다. 근데 심지어 통칭이 부정설, 긍정설을 그냥 긍정설, 부정설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학설이라고 썼는데 학설 항상 학설을 이렇게 따로 빼야 됩니다. 1. 통치행위 부정설 2. 긍정설 판례 쫙 쓰고 3. 검토
시간 없다고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쓰고 가면 최하 점수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여야죠.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통치행위를 긍정하는 견해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렇게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그죠?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부정하는지 조금 살을 붙여야겠죠. 그죠? 그 붙이는 게 이제 한 줄 이상 안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가 하면 두 번째 줄.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대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설. 그죠? 이거고. 긍정설은 그래서 굳이 쓸 필요 없는 게 권력분립설, 재량행위설, 그 다음에 사법자제설, 독자성설 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소개해도 긍정설은 괜찮아요. 요거는. 근데 학설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쓰려면 통치행위 긍정설은 여러분이 쓰려면 그냥 저 권력분립설이나 그다음 사법부 자제설. 그죠? 1번하고 3번만 소개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헌재랑 대법원 입장이거든요. 그죠? 그 학설도 여러분이 임의대로 나 요거 좋아. 이거 쓸래. 그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헌재나 대법원이 취하는 거랑 비슷한 걸 쓰시는 게 좋단 말입니다. 지금 1번 문제니까 지금 되게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판례. 판례는 여기 나오죠. 판례나 대법원은 둘 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법자제설, 그 다음에 권력분립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헌재는 그 이라크 파병 위헌 확인 사건에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이라크 파병 위헌 사건 판례번호 필요 없어. 이걸 어떻게 외워? 미쳤어. 그죠? 물론 우리 암기 기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암기하라는 거 이러죠. 그런데 판례번호가 필요 없고 제가 소개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위헌 사건에서 그죠? 판례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헌법재판소는 사법자제설의 입장이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죠?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무슨 학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호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은, 판사님들은 학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물론 진짜 싫어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대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절대로 나는 누구 학설을 따르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채점하시는 분이 판사님들이니까 되도록이면은 무슨 학설을 판례는 어떤 학설을 따른다. 이 말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죠? 그건 잘못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마찬가지죠. 대법원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문이지만 기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스스로 사법심사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심사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까지만. 무슨 설을 취한 바 있다. 이런 말 쓰지 말라고요. 교수님들은 교수님이잖아요. 이 기본서가 교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판례 소개하고 무슨 설을 따른다. 이걸 되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채점자 지금 여러분들은 특히 판사님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쪽에서 쓰셔야 돼요. 행시나 이런 분 하신 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뭐 오히려 감점 안 당하고 이놈이 판례를 되게 좋게 봤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시나 법행에서는 판사님들이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학설을 따라간다 이런 말 쓰지 말래.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 채점평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뭐 채점자도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검토. 자,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나 대법원 입장은 뭐예요? 뭐 통치행위 일단은 인정하는 걸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정하나 부정하나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그 다음 논의를 하려면 그죠? 사법심사 대상으로 밀고 가려면 일단은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죠? 잘 보세요. 통치행위를 인정하면 여기 소 3번 목차가 나옵니다. 통치행위 판단 기준이. 그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죠. 근데 만약에 내가 통치행위를 부정해. 그러면 3번 목차가 안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난 통치행위를 부정하는데 통치행위 판단 기준 뭐하러 써? 그죠? 이상한 놈도 아니야 얘는. 배려가 굉장히 깊은 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설을 여러분이 어떤 취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그 다음 뭘 쓸지가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둬야 돼요.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통치행위 판단 기준이 왜 나왔어요? 지금 통치행위 일단 인정하는데 통치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가나 다라 이렇게 교수님이 한 건 사실은 제가 볼 때 약간 오버인데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3번이라면 내가 만약에 준비한다면요. 통치행위 우리 여러분 각자 기본서 저는 이제 이게 저번에 강의할 때 박균선 교수님 책으로 강의를 했는데 거기 보면 교수님이 여기 아예 통치행위는 거의 얘기하지도 않아요. 통치행위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한 페이지. 옛날에는 통칭이 각자 막 몇십 페이지 됐었거든요. 몇 페이지씩. 여기 지금 교수님도 이제 통칭이 거의 얘기 안 하니까 통칭이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통치행위 인정례, 그 다음에 통치행위 부정례를 판례를 소개하셨어요. 교수님 책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뭐 3번에다가 나는 그냥 굳이 통치행위 판단 기준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는 그냥 통치행위 인정례. 그래서 통치행위 인정례가 뭐 그 대통령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그죠? 사면,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보통 통치행위로 인정했던 판례를 보고, 그 다음에 통치행위 부정례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의 현대상선 대북자금 송금행위, 그 다음에 2015년 판례에 대통령의 서운 취소행위라고 있어요. 훈장, 서운 취소행위. 여기에서는 통치행위를 부정했다. 이런 거를 소개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판례를 많이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대신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암기거리가 드러나. 그죠?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서와 케이스집의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보시던 기본서에 있으면 갖다 쓰시고 없으시면 말고 그냥 여기대로 쓰시고. 인정례, 부정례를 쓰는 게 여러분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판례 암기 많이 하시니까. 1차 때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소재에서요. 이거 하나 거기다가 여러분이 문제 소재 있죠? 문제 소재다. 그거 하나만 붙여주세요. 뭐라는 말이냐면 통치행위는요. 요 단어 써주세요. 요 단어. 그러니까 교수님들 기본서에 보면 목차 이런 데 보면요. 법치행정 원칙의 한계에서 뭘 소개하냐면 통치행위가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소재에서 요런 얘기 하나 딱 돼. 법치행위 행정의 원칙을 한계로서 통치행위가 논의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통치행위인지 아니었던지 이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말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와 케이스집의 콜라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왜냐면 두 개 다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강의하려고 가져오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맞으면 여러분한테 좀 팁을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이거까지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서 일단 떠먹여 드릴 테니까, 또 너무 많이 또 찾으면 여러분 나중에 신경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치행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번 판단 기준, 너무 많아, 쓰기 싫어. 그러면 거기 가나다라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치행위 인정례, 부정례에 대해서 그냥 판례 소개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학설이나 판례 다음에는 그 논점에 따른 검토를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 지금 일단 2번 논점, 그러니까 처음 논점이죠. 통치행위 이 사안의 경우. 자, 이거 남북교류 대법원 판례가 있죠. 이거 알고 봤더니. 현대상선 자금 송금은 어때요? 정치적인 성격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사안의 경우 이 말 그래서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정치적 행위로서 통치행위지 자금 송금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그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므로 통치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죠? 그게 통치행위고 그 다음에 사법심사냐 이게 아니라 여기는 알고 봤더니 통치행위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통치행위가 아니니까 이제 제대로 그러면 사법심사로 간다 이거고. 근데 이 사안을 아니야 이것도 그래도 국정원이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통치행위로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해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는요 정답이라고 할 게 딱 없습니다. 항상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 객관식 익숙한 사람일수록 2차 쓰는데 되게 어려워요. 딱딱 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난 조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점수가 잘 나올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논리적인 서술 과정 요걸 본다는 거예요. 요걸. 마지막에 검토해서 얼토당토 않는 검토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죠? 물론 검토해서 잘 쓰면 배점을 더 주고 정말 그야말로 이상한 소리 했다. 그렇게 해도 막 엄청 감점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어지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난 이거 통치행위, 나는 보겠는데? 나 이거 통치행위인데? 이래도 돼요. 그죠? 근데 교수님은 이거는 통치행위가, 왜냐하면 이 판례가 실제 사례가 이게
이 판례에서 통치행위를 안 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통치행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논점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통치행위라고 해도 이 논점이 나오고 아니어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 논점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협력 사업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해서 이제 여기서 쓰는 게 이제 통치행위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통치행위를 부정한다 해도 긍정한다 해도 이 논점 어쩔 수 없이 20점짜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 말이 되게 해서 이 논점까지 와야 됩니다. 그죠? 10점짜리 배점이면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20점짜리 배점이니까 써줘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손 치고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요거까지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가나다라 이렇게 있죠? 가나다라.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죠? 통치행위가 어떨 때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이런 거. 근데 결국 이 사안은 똑같아요. 협력사업은 결국 뭐예요? 결론 보시면 뒤에 엄청 나오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조문 갖다 씁니다. 아, 이런 게 이제 짜증나요. 그죠? 조문 막 그때그때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안의 경우에서 이제 조문 어떻게 써먹는지 보세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남북교류협력 법률에 의하면 16조 1항 소개했죠? 그죠? 아까 이거 써먹는다고 했는데 언제 써먹나? 지금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16조 1항, 그 다음에 17조 1항, 이런 거 옆에 있는 거 갖다 베끼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이제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막 엄청 달필로 써야 됩니다. 16조 2항 3호.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대충 처음에 여백에다가 딱딱딱 잡아놓고 이 조문은 여기다 써먹어야지. 이것까지 미리 해두신 분도 있고 그때 가서 즉각적으로 쓰신 분도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여기다 이걸 써먹어야지 해야 써요. 이걸 내가 나중에 염두에만 두고 나 써먹어야지 그럼 절대 못 씁니다. 쓰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꼭 써먹어야 돼라고 미리 톡까지 달아놓으셔야 돼요. 되게 그 문제 지문에 여기 참조조문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하고 이거는 나중에 여기 논점에서 1번, 2번 논점할 때 여기에다 이거 써먹어야지. 꼭 써라 이렇게까지 해두고도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몇 장 넘어가서 쓰고 있으니까 막 이거 볼 시간도 없어 나중에는 막.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써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참조조문이 이럴 때 쓰는데 이거 다 쓰면 100점이지. 못 써먹어 이렇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 어떻게 다 써.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두세 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참조하면 돼요. 아까 우리 나왔던 16조 1항하고 16조 2항을 쓰라고 아까 저 지문에 있었죠? 그죠? 그것만 최소한 여러분이 써먹으면 됩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 다섯 번째 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써놨죠. 심지어 16조 2항 3호 27조 1항까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못 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은 결국 송금액이 여기 사실관계 법조는 이제 요건 또 써줘야 되죠. 그래서 한 10번째 줄 밑에 보시면 그런데 갑은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환전 및 대북 송금을 했다. 그랬을 때 남북교류협력에서 합법적으로 승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이 판례를 갖다 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죠. 이게 사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한 4줄? 3줄? 그죠?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법은 16조 1항, 17조 1항에서 괄호만 쳐 있죠. 근데 실제에서 우리도 만약에 법조문을 16조 1항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가로를 닫죠. 그러면 무슨 16조 1항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짜증나고 불편하지만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다 쓰시고 16조 심지어 어떤 교수님들은 16조 1항이 무슨 싸가지 없는 시냐 제라는 말을 늘어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제 16조 제 1항 그리고 이하 동법이라 한다. 이걸 한글로 써야 되는데 또 한글로 썼다고 뭐라 하지 않겠지. 동법이라 한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법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하죠. 왜 이렇게 불편한 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 열받. 자기도 알고 나도 아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차는 형식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소한의 예의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나중에 바쁘면 이렇게 하죠. 막 나 몰라 막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점수 없어 이거는. 그죠? 뭐 교수님마다 뭐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거 쓰지 말라. 이거 쓰지 말라고 막 옛날에 저 형소폭 교수님 어떤 분은 막 이거 쓰면 난 다 감점했다 뭐 이런 양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지만 그냥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논점 분석하랴, 뭐 쓰랴. 그러니까 정말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만 3시간 주면 다 쓸 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막 사안 포섭할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러니까 진짜로 케이스 어렵게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다행히 우리 행정법은 그렇게 케이스 어렵게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딩 케이스. 지금 여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교수님 책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 판례, 여기 지금 판례 나오잖아요. 판례. 그죠? 이 판례 6줄 어떻게 다 써? 여러분 이거 이 중에서 판례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거 판례 2줄이나 3줄로 줄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저는 어디다 비추셨냐면 거기 밑에 3번째 줄.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사업관의 대가 명령으로 수억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칙과 원리에 비춰볼 때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요거를 검토로 넣으란 얘기입니다. 이걸 못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이 판례를 깜빡 잊고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이제 사안 해결됐죠? 야, 이제 끝났어. 다음 문제. 아직 남았어.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지금 결론에 보시면요. 결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문제를 읽으십시오. 마지막 문제에 거기 갑의 주장은 당부를 검토하시오. 거기에 근거해서 결론을 지금까지 썼던 거를 완전히 압축해서 지금 여기 지금 8줄 돼 있죠. 이거 다 못 써요.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3줄이나 4줄로 압축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거 나오면 여기까지 쓰겠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쓰시면 교수님이 파란색으로 해놨죠. 그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나온 법률에 의거한 사인의 갑의 행위이지 국가의 행위로 통칭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마지막 줄 밑에 2번째 줄. 그렇다면 남북정상회담 밑에 3번째 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할 것이므로 관계법률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반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자, 통치행위로 인정 못한다.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논점대로 다 결론 냈죠. 그죠? 그 얘기가 한 줄씩 꼭꼭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주워 먹어야 돼. 이게 잘라서 주워 먹어야지. 다 먹으면 토하고 막 큰일 나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하셔야 일이 끝난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이렇게 보시면 의외로 좀 쓸 것도 많고, 그죠?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전체 지문 중에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1번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사례 4번 같은 경우에,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순간도 와요. 사안 검토에서. 그러니까 판단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그 판단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여러분이 옳다, 아니다. 판단은 사실은 출제자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뭐 정답이 없으니까 그거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이런 형식적인 요건 꼭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